자, 2시간 남았어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하면은 2023학년도의 한국사 수업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1960년대와 70년대의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그죠? 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1980년대와 90년대의 경제 성장, 그리고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1970년대에 두 번이나 터졌던 오일 쇼크,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휘청이는 이런 위기가 발생을 하기도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80년 들어오게 되면서 중화학공업에 지나치게 많이 이루어졌던 투자에 대한 조정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생산 전문화, 부실기업 정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점차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1980년대 후반으로 가게 되면서 이른바 삼저호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유리한 이러한 세계 경제의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삼저호황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1980년대의 경제 성장이구나 라는 것 정도를 알아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혹은 노태우 아니지. 전두환 정부의 시기를 고르면 되겠구나 라는 것 정도 알아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기름값이 싸져서 생산 비용이 절감되었어요.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또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서 외국에 빌린 돈에 대한 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80년대가 거치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기술 면에서나 자본 면에서나 꽤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와 같은 이런 첨단 산업, 기술 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87년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노동운동도 활성화가 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라든지 임금 인상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계속 쭉 이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또한 80년대 들어서게 되면서 선진국이 자유무역을 추구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이 이루어지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장벽이나 제한이나 규제 같은 것들 없애고 좀 더 자유롭게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장을 개방할 것에 대한 압력 같은 것들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1993년에 우루과이에서 세계의 93개국에 모여서 무역을 개방할 것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93년에 이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는 무역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WTO, 세계무역기구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WTO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 무역의 규제를 없애고 줄여나가면서 세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기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가 간의 무역을 둘러싼 분쟁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양쪽을 중재해주는,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WTO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의 무역을 만들고 조정을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어떤 자유무역의 흐름 속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개방이 안 되고 있었던 농산물의 부분에 대한 수입을 허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관세율을 낮추는 등 점차 세계의 이러한 어떤 자유무역의 흐름 속에 동참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금융자본, 그러니까 세계에 돈이 많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을 빌려주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생산을 하고 물건을 팔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역시 계속해서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뤄내게 되면서 1996년에는 선진국들만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을 하는 등 이런 어떤 급속한 세계화의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상황이 터지게 됩니다. 자, 선생님
우리 방금 이야기했어요. 그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제 금융 자본이라든지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다시 말해서 외국에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회사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빌려주고 그 투자를 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외국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돈을 빌려서 자기의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국내 은행을 비롯한 금융 기업들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돈을 빌려올 수 있게 되자 해외에서 단기 외채를 들여와서 국내 기업에 빌려주고 이윤을 남겼습니다. 네, 이 부분 수업을 준비하면서 모르는 경제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어려웠어요. 여기는 한국사가 아니라 약간 경제의 영역이라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는데, 자, 단기 외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빨리 갚는 돈이에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외국에서 빌린 돈을 일컬어 단기 외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꽤 괜찮았어.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꾸준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한국에게 돈을 빌려주면은 당연히 얘네가 이제까지 쳐서 잘 갚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을 잘 빌려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기업들이 비교적 이율이 낮은 이런 어떤 단기 외채를 빌려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빌려주고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자금이 필요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한테 외국에서 빌린 돈을 조금 더 비싼 이율로 빌려주는 이런 어떤 투자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한편 기업들의 경우에도요,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무분별하게 무리하게 외국에서 많은 돈을 끌어와서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꼬꼬무 영상에서 본 한보그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첫 번째, 우리가 방금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보그룹을 시작으로 해서 부도가 나기 시작을 해요. 지나치게 많은 빚을 내서 무리하게 회사를 운영하다가 한보그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재계 14위 정도 했었던 대기업이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기업이 쓰러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대기업에 빌려준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그죠? 한보그룹이 무너지는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한국에게 돈 빌려줬는데 회사가 부도나버리면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감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금융기업의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에 돈도 빌려줬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도 외환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가 돈을 제때 못 갚으면은 우리나라의 금융기업도 외국에게 빌린 돈을 제때 못 갚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수업을 듣고 있는 거 맞지, 그지, 얘들아? 자, 그러면서 외국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리는 게 어려워지게 되자 외국에서 돈을 빌려서 운영을 했었던 국내 기업들이 한보그룹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 둘씩 쓰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은행은 이 기업들한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돼요. 막대한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외국인들에게 빌려던 돈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한국 이거 얘네들한테 돈 믿고 빌려줬는데 얘네 다 돈 못 갚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머릿속에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투자했던 돈을 싹 다 긁어 모아서 해외로 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달러화, 외화죠. 그죠? 외국 돈인 달러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전부 다 빠져나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달러화,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서 외국이랑 무역을 하려면 달러화가 있어야 되는데 달러화가 없어서 무역도 못하고 돈도 못 갚는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나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에게 진 빚을 전혀 갚지 못하는 이른바 국가 부도 사태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결국 외국과 무역을 하고 외국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는 달러화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라에 달러화가 없다 보니까 IMF죠.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돈을 빌려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국가 신용 등급의 변화가 나와 있어요. 신용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줬을 때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가를 가지고 신용 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96년까지만 하더라도 꽤나 높았던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97년 오게 되면서 완전히 뚝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죠? 자,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크게 떨어졌던 모습, 실업자의 숫자도 급증했던 것이 이 IMF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결국 이런 어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게 되는 것이죠. 자,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민간에 매각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공기업의 민영화, 공기업의 민간 매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공기업이 뭐예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회사를 가지고 공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공기업은 공무원들에 의해서 운영이 많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부실하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부실한 기업들을 팔아서 민간에게 넘겨서 그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공기업 민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기업이 되면은 당연히 이윤을 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하는 것이 이 공기업 민영화의 논리이기도 하죠. 네, 그러면서 공기업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정부 지출을 줄이기도 하였고요. 외국인으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리해고제라든지 파견근로제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게 돼요. 정리해고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원래 노동자들 함부로 기업이 쉽게 해고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일자리는 생존 그 자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기업은 함부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고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에도 기업이 쉽게 해고를 하지 못해서 월급으로 계속해서 돈이 나가고 기업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리해고제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됩니다. 회사 사정이 정말 너무너무 안 좋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숫자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어려워 라고 할 때는 기업에서 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들을 해고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정리해고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파견근로제 좀 비슷한 겁니다. 이 사람은 해고를 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우리 회사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라고 판단이 될 때 우리 회사 사람들을 다른 회사로 보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걸 가지고 파견근로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기업 입장에서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 조치가 바로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참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기업이 잘못해서 국가 부도가 났지만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바로 금 모으기 운동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돌잔치 같은 거 하면은 돌반지 금으로 맞추고 이런 것들 많이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집마다 장롱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금반지, 목걸이, 또 뭐 있을까? 등등등 아무튼 금으로 만들어진 장신구들을 가지고 와서 은행에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그 금을 외국에다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고 그 달러를 가지고 해외 기업에 필요한 달러 자금 외화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 금 모으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선생님도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 장롱에 잠자고 있었던 돌반지 가지고 가서 은행에다 팔고 돈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국민적인 적극적인 참여 같은 것들을 통해서 IMF로부터 빌려왔던 돈을 불과 3년 몇 개월 만에 빠른 속도로 갚을 수 있었다. 조기 상환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나날이 다시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자유무역협정 FTA라고 하죠.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의 규제를 없애고 좀 더 많은 양의 무역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FTA를 여러 나라들과 맺게 되면서 점점 더 우리나라는 무역을 중심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러한 경제 성장 속에서 나타났던 부작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의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정리해고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업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IMF 외환위기 시절 중에는 이런 어떤 기업의 구조조정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수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까 영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서 고용이 감소하게 되었던 것도 있고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대표적인 노동 문제는 바로 비정규직의 증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정규직 들어봤나요?
네, 정규직의 반대말이죠. 그죠? 사용자, 고용하는 사람이 근로자, 일하는 사람을 한시적, 일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고용 형태를 가지고 비정규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거요. 지금 우리 회사가 장사가 잘 돼, 물건이 많이 팔려. 그래서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한 1년, 2년 정도만 쓸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비정규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될 경우에 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은 1, 2년 뒤에 어차피 이 사람 그만두고 재계약 안 해버리면 되니까. 그죠? 이 사람을 굳이 또 해고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정규직에 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혜택 같은 것들을 좀 덜 줘도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뭐 퇴직금도 좀 적게 줘도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싫죠. 굉장히 힘들죠. 그죠? 왜냐면은 일단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제 밥줄이 끊길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정규직이랑 똑같은 일을 해도 낮은 임금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게 바로 비정규직입니다. 왜? 고용이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 내가 만약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올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내년에 재계약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된다면 당연히 회사 쪽에서 나에게 뭔가 부당한 대우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쉽게 항의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예요. 그죠? 재계약이 안 되면 밥줄이 끊기니까 회사가 강요하는 이런저런 불합리한 것들을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비정규직의 처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노동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IMF 때 기업이 하나 망하니까 대기업이 망하니까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휘청했어요. 그죠? 따라서 기업이 망하는 거 국가 경제에도 상당히 큰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런 어떤 대기업들이 경영이 악화되거나 혹은 부도 나려고 하면은 정부에서 나서서 공적 자금, 세금을 들여가지고 그 기업을 다시 되살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어떤 기업들, 부실한 기업들을 살리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면서 국가 부채, 나라가 진 빚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여러 부실한 재벌 기업들이 해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만은 반대로 살아남은 기업들은 그 망한 재벌들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자산들 이런 것들을 흡수하면서 더 큰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한보철강, 충남 담진에 있는 한보철강 제철소, 지금은 현대제철소죠. 현대가 흡수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더욱더 큰 기업들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일부 재벌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것들이 경제 문제로 대두하기도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업이 워낙 커, 워낙 많은 산업 분야에 자기 회사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자기 회사들한테만 일을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자동차 회사가 있다라고 칩시다. 예전 같았으면은 다른 중소기업들한테 부품을 받아가지고 조립해서 자동차를 만들었을 텐데 기업이 커지다 보니까 굳이 다른 회사, 중소기업으로부터 부품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대기업이 그냥 아예 자동차 부품 회사를 차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땡땡 부품 회사에서 땡땡 자동차에 필요한 부품을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 땡땡 광고사를 통해서 자기 자동차의 제품을 땡땡 광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땡땡 계열에 있는 땡땡 카드사를 통해서 자기 자동차를 결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기업들이 껴들지 못하게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해 나가는 과정을 자기 기업 안에서 전부 다 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렇게 되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반대로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망하는 영세상인과 중소기업들이 몰락을 하는 이런 어떤 현상들도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또한 노동운동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경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만은 그만큼 월급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물론 월급이 오른 건 사실이고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 성장에 비교했을 때 그만큼 임금의 상승과 노동 환경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1987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임금 인상이라든지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운동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87년 7월에서부터 9월까지
전개되었던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 직업군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노동조합의 총연맹의 형태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줄여서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것이 1995년에 결성이 됩니다.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죠? 어디서 집회나 시위하고 있다, 굉장히 격한 시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김없이 민주노총이라는 거를 대부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노동자 총연맹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한국노총이랑 민주노총 두 개가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조금 온건한 편이에요. 정부와 사용자 쪽과 이렇게 조금 협상을 잘하는 편이고요. 민주노총은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이에요.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면서 투쟁을 하는 단체가 민주노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2002년에는요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진보적인 정당이 만들어지고 또 국회에 진출하는 이런 성과를 거두면서 점차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 같은 것들이 확대가 되면서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가 약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요. 같은 노동자로 할지라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그 처우가 달라지게 되면서 노동의 양극화 현상 같은 것들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동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노동운동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 중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 대해서 쭉 이어서 살펴보았어요. 시험 문제는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러이러한 경제 현상, 이 사건, 이러한 경제 발전이 있었던 것이 언제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시기,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해당하는 시기를 고르고 그에 대한 어떤 내용을 선택을 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 번쯤 여기 잘 살펴보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고 2023학년도 한국사 수업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